고지 의무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고객님들을 만나가지고 그때 고객님의 병력을 알아야 이 보험이 가입이 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가늠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 의무를 좀 알아야 고객님과 상담을 할 때 좀 확신을 가지고 상담을 좀 리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객님 입장에서도 전문가처럼 좀 보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 회사의 보험 설계하는 이제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우리 회사는 특징이 DB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DB를 받으면은 이제 TA라는 걸 하게 돼요. 전화로 접근을 한다라는 뜻인데, 이제 언제 만납시다 약속을 잡고 실제로 만나서 상담하는 걸 이제 AP라고 합니다. 이때 고객님이랑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시겠죠. 고객님의 병력을 이제 좀 듣게 되시겠죠. 고객님들과 상담하면서 병력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실 거고, 고객님께서 원하는 보험이 어떤 건지 좀 파악하게 되셨으면은 이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이제 고객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상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 보험회사에 고객님의 인적사항들 다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나 연락처, 주소 같은 것도 입력하시겠지만 직업도 입력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담하실 때 직업을 확인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직업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고요. 이제 고객 등록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상품을 설계를 하게 되실 텐데, 상품 설계 단계에서 고객님의 병력을 입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치료를 받았느니, 1년 안에 치료를 받았느니, 5년 안에 치료를 받았느니, 이런 것들을 묻게 돼요. 그런 것들을 내가 사전에 숙지를 하고 있다라면 쉽게 입력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입력이 안 되면은 거기서 많이 막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지 의무 파악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상품 설계를 마치고 상품 설계가 다 됐으면은 고객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보험 가입을 권유를 하는 단계가 PC 단계라고 합니다. 내가 설계한 보험을 소개를 해주고 브리핑을 해주고 거기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은 이제 클로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객님들께 병력을 안 물어봐도 보험 설계하면은 보험회사들이 고객이 치료받았던 거 다 알더라. 근데 사실 보험회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보험회사가 고객님이 어디 병원에 갔다 라는 걸 정보를 가끔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고객님이 보험금을 과거에 청구한 이력이 있었던 거예요.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런 보험 신용 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이란 곳에 이 고객이 언제 어느 병원에서 어떤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걸로 어떤 보험금을 받았구나 라는 게 이게 다 등록이 됩니다. 우리 보험금 청구할 때나 보험 가입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 다 체크하고 사인하시죠. 이게 다 저기 시스템에 조회를 해볼 수 있게끔 다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일단은 고지 의무로 걸러낼 수 있는 것, 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했던 이력만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실비보험이나 입원 일당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면 청구를 안 했겠죠. 그런데 병력이 많아. 그럼 보험회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청구를 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회사 그 전산에서 걸러주는 것만 믿으면 안 되고, 고객님께 꼭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내용들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 보험을 보면은 약을 계속 드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이 있죠. 유병자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 병력이 없으셔. 그러면은 표준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은, DB로 들어오는 고객들은 대다수가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다 병력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표준체 보험보다는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간편보험의 고지 의무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고지 의무라는 게 뭐냐면은 약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되는 게 가족력이라든지 내가 먹고 있는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 보험 가입을 해보셨죠? 보시면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계사분이 사인하라는 대로 그냥 사인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인한 서류에 보면은 여러분의 병력을 물어보는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사전에 설계사분이 다 물어보고 알아서 체크해서 왔을 거예요. 거기에 어떤 부분들을 물어보는지 이것만 파악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만 고지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만 고지를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직업을 물어보고, 두 번째는 운전을 하는지 물어보고, 2-1번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러니까 즉 오토바이 같은 걸 운전하냐 그런 거 물어보고, 본격적으로 3번부터 3개월 이내 병원 간 적 있냐, 최근 2년 이내 병원 간 적 있냐, 최근 5년 이내 병원 간 적 있냐, 이런 걸 물어봐요. 저거를 세세하게 한번 봅시다. 간편보험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325, 335, 3테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병원을 간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25라고 칠게요. 그럼 325에서 3은 이 3개월 안에 병원 가서 뭘 했냐 물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기로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라거나 아니면 당신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다라거나 아니면 뭐 추가로 검사를 더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큰 병원 가서 또 검사를 해보세요. 뭐 그렇게 의사가 소견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또 질병을 확정 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에 의심 소견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입원이나 수술이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큰 병 있나 보자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걸러내야 돼요. 모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4번, 5번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4번이 질병 확정 진단이라는 거잖아요. 3개월 안에 예를 들어 감기라고 할게요. 감기로 3개월 안에 병원을 갔어. 그런데 내가 오늘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럼 고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고지해야 돼요. 왜냐? 질병 확정 진단, 감기도 뭐 상기도 가면 뭐 이런 진단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로 간 것도 다 고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너무 경미한 질환이다 보니까 고지를 해도 보험회사에서 이제 받아준다는 거죠. 어쨌거나 원칙은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질병이 의심됩니다 얘기를 들었으면 당연히 이것도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것은 무조건 다 고지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보험이 지금 간편보험이잖아요. 간편보험의 취지가 뭔가요? 평상시에 병력이 있었던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병원을 가긴 갔는데 내가 똑같은 약, 뭐 당뇨약이라든지 고지혈증, 뭐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시는 이유가 똑같은 약 처방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고지를 안 해도 고지 의무라고 잡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내에 원래 있었던 지병이 아니라 새로운 질병으로 병원을 갔다. 그건 반드시 고지를 해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좀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편보험에서는 325라고 제가 했잖아요. 2는 최근 몇 년 이내라고 써놨는데 2년이라고 할게요.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입원 또는 수술 받았으면 고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삼테노 이런 상품이 있어요. 그럼 10년 안에 입원 수술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숫자는 이제 입원 수술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품도 있어요. 입원 수술을 했는지도 물어보지도 않는 삼용호 이런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상품들은 이제 보험료가 아무래도 비싸겠죠. 병력이 많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도 있는 보험이니까. 그래서 가운데 숫자는 입원 또는 수술을 물어보는 거다. 고지를 안 하고 가입을 했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조사 나와서 걸렸다 하면은 보험회사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한 10년 유지했는데 그때 조사 나왔고 막 해지시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해지를 못하게 되는 기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은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해지 제한 사유, 제척기간이라는 용어를 써요. 제척기간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되는 제도, 그러니까 즉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는 그런 기간을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약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뭘까요? 바로 요거예요.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 때, 요거는 뭘까요? 아까 일단 고지를 해보라고 했잖아요. 고지하면은 인수해 주는 회사들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인수를 해놓고 나중에 그게 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해서 해지를 못한다. 그런 이제 뜻이라고 보면 되겠고,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 뭐냐면은 요거죠.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뭔 일이 생겨가지고 보험금을 이제 청구하게 됐어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가입한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보험금을 청구를 해. 이 사람 뭐지? 하면서 조사를 해요. 보험회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손해사정 회사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이 손해사정 업체 직원이 이제 조사 나가가지고 막 이제 병원들을 돌아보죠. 가입 전에 뭐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다 조사를 합니다. 하다 보면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고지 의무 위반이 있으면은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보고서를 써서 올려요. 그러면 여기서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없게 되는 때가, 회사가 그 사실, 그러니까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한 달이 지나버리면 해지를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 조사 과정의 이 번호에서 보험회사가 고객이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 날이 언제가 될까요? 손해사정업체 직원이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이때가 아니라 이제 보고서를 올렸을 때예요. 보고서를 올렸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설계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나오면은 고객들은 좀 겁을 먹어요. 그래서 설계사한테 막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설계사가 뭐 이제 그냥 사인해달라는 거 다 사인해 주시고 조사 받으셔라 이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설계사분들은
이 조사하는 업체 직원이랑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업체 직원이 다 조사 끝냈고 지금 보험회사에 보고서 올려놨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1개월을. 보험회사 직원이 보고서를 받고 나서 이제 보험사 직원은 막 건이 100개 넘게씩 있어요. 갖고 뭐가 뭔지도 몰라. 하다 보면은 막 방치되는 건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이제 보고서를 받고도 1개월이 지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나서 이제 그때 막 해지된다고 막 홍보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얘기를 해야죠. 너희 보고서 받은 지가 1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왜 이제 와서 해지를 하려고 하느냐? 약관에서 너희가 앞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를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냐? 라고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고지의무는 계약 전 알리루무라고 그랬죠. 통지의무는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리루무예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또 알려야 되는 게 또 있어요. 통지의무의 개념을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 A라는 사람이 보험 가입 전부터 목욕탕 청소부로 일을 했어요. 근데 24년 12월 1일에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직업을 전업주부로 알리고 가입을 했대요. 자, 이거는 뭐를 위반한 겁니까? 고지의무 위반이에요. 이것은 보험 가입하면서 직업을 잘못 알리고 가입한 거기 때문에 계약 전 알리루무, 즉 고지의무 위반을 한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가입 전부터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는데 상해보험 가입하면서 전업주부로 잘 알리고 가입했어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죠. 근데 보험 가입 후에 한 달 뒤에 목욕탕 청소부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거지. 보험회사에 안 알렸어. 요것이 바로 이제 통지의무 위반, 계약 후 알리루무 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지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바뀌었다는 것을 보험회사에 얘기를 안 한 것으로만으로도 보험회사는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직업을 알려야 되냐? 다칠 가능성이 낮은 사람과 다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보험료를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다시 책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업이 바뀌면 바로바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원칙은. 자, 통지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 약관에는 이렇게 딱 4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뀌었을 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개인용 승용차를 몰던 사람이 뭐 택시 운전이 됐다라든지 뭐 택배 운전을 하게 됐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영업용으로 운전 목적이 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통지를 해줘야 되고, 운전 여부, 운전을 안 한다고 이제 가입을 했는데 운전을 하게 됐어.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요거는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 내가 오토바이 안 몰다가 이제 취미가 이제 오토바이가 돼서 오토바이 하나 구입했어. 이거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4번 항목,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보험회사에서 고지할 때도 알려줘야 되고 계약하고 나서도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데, 안 알려줘도 사실 저거는 무조건 면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전동 킥보드를 탔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냐. 무조건 면책이라고 했잖아요. 오토바이 사고든 전동 킥보드 사고든 무조건 면책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회성으로 운전을 했다 하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동 킥보드는 우리 공유 킥보드 많이 있잖아요. 공유 킥보드를 내가 한 번 탔어. 그럼 보장해줘야 돼요. 보장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탔는지 여러 번 탔는지는 어떻게 조사를 나오냐 하면 어플을 다 뒤져봐요. 사용력이 다 떠. 그런 걸로 보고,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오토바이 등록증 같은 거를 또 봐요. 등록증에 이 사람 명의로 등록돼 있으면 사실상 이 사람이 한 번 탔다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경찰서에 운전 경력 증명서라는 또 서류가 있어요. 거기에 뭐 하이바 뭐 미착용 이런 거, 과태료 걸린 거 이런 거에 또 뜨는 서류가 또 있어요. 그런 걸로도 뭐 조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토바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무조건 보상이 안 되는데, 저 사고로는 보상이 안 되는데 딱 한 번 탔다 그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4가지를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라라고 약관에 명시가 돼 있어요. 자,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당연히 또 통지를 해줘야 되고, 특히 학생 때 가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직업이 바뀔 거 아니에요. 요때 문제 많이 생겨요. 건설 현장으로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때 사고가 나버렸어. 그럼 학생으로 돼 있어. 그러면은 이제 보험금이 팍 깎여버리는 거죠. 이제 성인이 되는 고객들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나중에 은퇴하신 분들, 직업이 있으시다가 막 은퇴해가지고 막 대리운전 하게 됐어. 그러면 또 직업 변경해줘야 되고, 현재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시골에 뭐 면단이 가면은 농협 은행이 있고, 하나로마트가 있고, 농협 주유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농협 한 군데서 운영을 하는데 그 직원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 은행 창고에 있으면 직업이 1급이에요. 근데 하나로마트 가서 캐셔를 하잖아요? 그럼 직업이 2급이에요. 또 막 주유소 가서 막 자재 관리를 해. 그럼 직업이 3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농협 직원인데 하는 직무에 따라서 직업 급수가 변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객이 스스로 통지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고객들은 한번 가입할 때 설명해줘도 한번 듣고 이제 다 흘려버리니까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제 주부에서 사무직, 부사관에서 경비원 같은 급수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직업이 변경이 됐어요. 이거 통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칙은 맞죠. 통지는 맞죠. 안 해도 불이익은 없다. 같은 급수는 불이익이 없어요.
통지 의무 절차. 일단은 우리가 통지 의무를 어떻게 하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우편이나 전화, 방문 등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고객이 통지를 하면은 뭐 이렇게 심사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해지지만 해지 안 한다 그랬죠. 직업 변경만 해가지고 보험료 올려서 유지를 시켜주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이제 고객은 이제 성실하게 내 직업이 사무직이었다가 지금 대리운전 하고 있어. 막 택시 운전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우리 착한 고객님이. 상위 1급에서 3급으로 지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보험료가 이제 원래 6만 원 내던 사람이 10만 원으로 이제 오르게 된다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이거는 이해가 되죠. 왜냐? 다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건 이해가 되죠. 근데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373만 원이라는 돈을 또 추징을 한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받으면은 이 보험료를 가지고 뭐 투자도 하고 막 설계사들 수수료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하지만 이 고객한테 갑자기 큰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보험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어느 정도의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보험회사에서 적립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 투자도 못하고 그냥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 그 금액이 상위 1급인 사람한테는 요만큼만 적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3급이 됐어. 그러면 책임 준비금을 더 많이 적립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적립을 해놔야 되니까 요만큼의 이 차액을 갑자기 한꺼번에 납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것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진짜 뭐라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보험 계리적 측면에서 이렇게 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책임 준비금 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냈어요. 근데 나중에 택시 운전하다가 다시 사무직으로 갔어. 그러면 이거 다시 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은 흔치는 않다는 거죠. 뭐. 그러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계약은 해지는 할 수도 있고,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되냐? 보험금은 삭감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업이 상해급수 1급에서 2급으로 변경이 됐는데 보험회사에 안 알렸어요. 통지 의무 위반을 일단 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상해 사고로 사망을 한 거예요. 직업을 안 바꾼 상태에서 상해 사망 보험금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을 어떻게 주냐면 1급에 대한 사고 확률, 2급에 대한 사고 확률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자료가 다 있어요. 그것을 이제 비례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을 이런 식으로 비례 보상을 하게 되면은 1억 원이 5,8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험금이 엄청 깎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 직업 1급은 이제 무슨 요율이 적용이 되고 2급은 무슨 요율이 적용되고 3급은 무슨 요율이 적용이 되는지 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가지고 비례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험금이 많이 깎여버린다는 거죠. 대략 요 정도 삭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설계사분들 이것 때문에 많이 혼나요. 고객님들이랑 계속 연락 관리하고 주고 받으실 거 아니에요. 무슨 일 하시는지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자, 하나 풀어봅시다. 철수가 19년 1월에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서 직업을 고등학생으로 고지를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조선소에서 이제 용접원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용접원은 상급일 거예요. 이것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어요. 23년 5월 6일에 퇴근해서 이제 욕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대요. 그래서 허리 통증으로 15일 입원 치료를 받았대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가 이제 조사 나와서 직업이 변경됐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죠. 철수가 지금 위반한 게 뭡니까? 통지 의무 위반이죠. 통지 의무 위반이 되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계약 해지 또는 직업 변경 요구할 수 있죠. 보험금은 면책할 수 있으니까 왜 삭감 지급 안 돼요? 아까 삭감 지급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직업과 전혀 무관하게 사고가 났죠.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은 그냥 정상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용접 일을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 삭감 지급을 하는 거죠. 자,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의 차이점을 봅시다.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 할 때 계약 체결 시에 해야 되는 의무고 통지 의무는 보험 계약 체결하고 나서 해야 되는 의무고 알려야 되는 내용은 고지 의무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아까 물어봤던 뭐 325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질문한 사항만 고지를 잘 하면 돼요. 통지 의무는 이 네 가지 직업, 운전 목적, 운전 여부,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요거에 대한 변경이 생겼으면 통지를 해야 된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가 된다 그랬죠. 그 보험금 청구를 한 것도 고지 의무 위반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보험금도 지급을 안 합니다. 네, 고지 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보험금을 받고 해지가 되는 거예요. 통지 의무를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냐? 보험금 삭감 지급된다고 그랬죠. 회사가 원칙적으로는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계약 변경, 그러니까 보험료 증액하고 추징금 물고 그런 식으로 유지를 시켜줄 수도 있다. 그리고 제척기간 말씀드렸죠.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걸 회사가 알았을 때 1개월이 지나버리면 해지 못한다. 3년이 지나버리면 해지 못한다.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고 통지 의무도 똑같아요. 통지 의무 위반이 있다라는 사실을 회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1개월 안에 해지를 시키든지 증액을 시켜야 돼. 근데 1개월이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장도 다 해줘야 되고 그래서 통지 의무는 1개월이다.